서울의 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11월의 비는 안개처럼 흩날리며 도시의 넌사인을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서유진은 조수석에 앉아 불안하게 손가락을 비틀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남편 박지훈과 따뜻한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지훈은 그녀에게 가장 아끼는 정장을 입으라고 성화였다. 아주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라며 그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했다. 지훈 씨 거의 다 왔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박지훈은 핸들을 쥔 손을 고쳐 잡았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얇게 배어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유진아, 오늘 정말 중요한 분들이야. 알지? 넌 그냥 내 옆에서 웃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몇 주 전부터 지훈은 변했다.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눈을 피하는 버릇까지. 유진은 그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평범한 삶을 살던 자신을 선택해준 이 남자를 깊이 신뢰했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10년 전 제주도 바다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훈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비록 그날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유진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호텔 로비가 아니었다. 이태원의 뒷골목 클럽들의 요란한 베이스 소리가 멀리서 방수 처리된 벽을 때리듯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다. 유진은 망설이며 차에서 내렸다. 지훈 씨, 여기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이런 곳에서. 스위스, 이분들 좀 괴짜야. 남들 눈에 띄는 걸 극도로 싫어해. 자, 가자. 지훈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 강해 유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들은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쓰레기통에서 나는 악취와 빗물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육중한 체구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양복이 아닌 몸에 꽉 끼는 가죽 점퍼와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건 비즈니스 미팅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가운데 선 흉터가 있는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갈이 구르는 듯 거칠었다. 박지훈, 늦었군. 돈은 가져왔나? 지훈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마 사장님, 그게 현금은 준비 못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걸 가져왔습니다. 확실한 거. 마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곁에 서 있는 유진을 앞으로 거칠게 밀쳤다. 유진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흉터 남자의 가슴팍에 부딪힐 뻔했다. 이 여자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유진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절박함과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마 사장이 유진의 턱을 잡아 거칠게 돌렸다. 아내, 박지훈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도박빚 10억을 내 마누라로 갚겠다고. 이게 무슨 골동품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마 사장님. 지훈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진합니다. 사장님도 이런 여자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사장님들 마음껏 즐기시고. 유진의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지훈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 도박했어요. 3억 나를 즐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생명의 은인, 헌신적인 남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훈은 차갑게 유진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시끄러워.
너 같은 고아년 하나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야. 오늘 밤 이분들 잘 모셔. 그럼 우리 빚 다 청산되는 거야. 알았어.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유진은 뒷걸음질 쳤다. 마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하 박지훈,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마음에 들어. 좋아, 내놈 빚 3억. 이 여자로 퉁치지. 대신 우리가 실컷 즐긴 후에 동남아 쪽으로 팔아넘길 거다. 뒷말 없기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발 저만 살려주십시오. 지우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안 돼. 오지 마. 마 사장의 부하 2명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은 차가운 벽돌담의 등이 부딪힐 때까지 물러섰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 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거 놔놓으란 말이야. 박지훈, 이 악마 같은 놈. 유진은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완력은 압도적이었다. 남자가 그녀의 코트를 찢어발기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남자가 옆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머지 한 명도 복부를 가격당하고 신음하며 무너졌다. 마 사장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이 새끼들은. 골목 입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스며 나오듯 나타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포식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마 사장이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 하나가 그의 손목을 꺾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축축한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마 사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박지훈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혼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한 남자가 정적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은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냉철한 눈빛, 그리고 한 손에는 펼쳐진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넋이 나간 박지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는 유진에게로 다가갔다. 남자는 유진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비에 맞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완벽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유진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정중하고 침착하며 어딘지 모를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아가씨.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아가씨, 저희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김비서라고 불린 남자가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극도의 긴장과 충격,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던 유진의 의식이 암전되었다. 그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김비서는 쓰러지는 유진을 바닥에 닿기 직전 한 팔로 단단히 부축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의식은 부드러운 안개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따뜻함, 그리고 값비싼 섬유 유연제의 은은한 향기였다. 서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원룸의 얼룩진 천장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백색 몰딩이 끝없이 이어진 높은 천장,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나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였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기는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거대한 침실이었다. 몸에 걸쳐진 것은 빗물에 젖었던 싸구려 코트가 아닌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최고급 실크 파자마였다. 거칠게 붙잡혔던 팔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소독되고 얇은 거즈가 덮여 있었다. 공포가 다시 심장을 움켜쥐었다. 박지훈, 그 배신, 사채업자들, 그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녀는 다시 납치된 것인가? 이번에는 또 어떤 지옥이란 말인가? 유진은 침대에서 황급히 내려와 맨발로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며 방을 가로질렀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검은 벨벳 위로 보석을 흩뿌린 듯한 도시의 불빛, 그리고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의 검은 물줄기.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중 하나임이 틀림없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낮고 무감정한 목소리에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것은 어젯밤 그 골목의 남자 김비서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있었다. 누구세요? 날 여기 왜 데려온 거예요? 지훈 씨는? 아니, 박지훈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 씨라는 호칭 대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미 어젯밤부로 그들의 관계는 파탄나 있었다. 김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는 아가씨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아가씨, 아까부터 왜 자꾸 날 그렇게 부르죠?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김비서는 유진의 항의를 무시한 채 거대한 침실 문을 열었다. 유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거실이 나타났다. 방금 전 침실에서 본 것보다 더 거대한 유리벽이 한강의 야경을 병풍처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리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뒷모습만 보이고 있었다. 완벽하게 맞춘 검은색 셔츠 너머로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이 보였다.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무거운 존재감이 느껴졌다. 고독하고 강력하며 위험한 아우라였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도시의 왕처럼.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아름다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감정이 소거된 듯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심연의 분노를 담고 있는 듯한 검은 눈동자. 그는 강민준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IT 기업 이노베이트 코리아 IKU의 신화적인 존재, 바로 그 회장이었다. 유진은 그를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자신을, 강민준은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피부를 스치는 듯했다. 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거실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유진은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다. 여긴 어딥니까? 왜 절 데려왔죠?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 일에 개입할 권리는 남편, 강민준이 조소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소리였다. 자신을 도박빚 3억에 팔아넘기고 사채업자들에게 즐기라고 넘긴 그 인간 쓰레기를 아직도 남편이라고 부르는 건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뭘 아느냐고? 강민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맹수처럼 위압적인 발걸음이었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에 유진은 고개를 들어야만 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유진이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10년간 묵혀온 듯한 광적인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워유진,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고아원에서 불리던 이름, 결혼 후에는 거의 잊고 지냈던 이름. 10년이야. 대체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유진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이라니요? 전 인천 보육원에서 자랐고 서울로 대학 와서 결혼하고 강민준이 그 단어를 씹어 뱉었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멍든 곳을 피했지만 그 악력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그딴 놈과 결혼을 해 내가 온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서 널 찾고 있었는데 넌 고작 그런 쓰레기 새끼랑 시궁창 같은 원룸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 겁을 먹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외쳤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 난 당신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날 배신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최면과도 같았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진을 잡았던 손을 놓고 마치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한 걸음 물러섰다. 라고. 그 사람이 날 구했어. 유진은 울부짖었다. 10년 전 제주도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날 구했다고. 아메르타타. 강민준은 짧고 끔찍하며 비통한 웃음을 터뜨렸다. 생명의 은인 박지훈이 그놈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나. 그의 반응에 유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확신에 차있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맞아. 그 사람이. 유진의 머릿속에 파편화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바닷물, 숨이 막히는 고통, 거친 파도,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바위로 끌어올리던 누군가의 팔.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어두웠고 그는 무언가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 검은색 마스크 같은 것이었다. 살아야 돼.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어리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차가워진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까끌까끌한 조개 껍데기였다. 그녀는 그 기억에서 깨어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 기억 속의 소년이 박지훈이라고 믿었다. 고아원 출신인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대학 선배 박지훈. 그는 그녀의 흐릿한 기억을 듣고는 자신이 그때 제주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구한 것이라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 강민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다. 그의 분노는 어느새 깊은 연민과 더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다시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당신은 박지훈과 이혼하게 될 거야. 그가 차갑게 선언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10년 전에 널 잃어버린 대가다. 강민준이 말했다. 네가 그 쓰레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건 감금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유진이 소리쳤다. 강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감금 마카오 사창가로 팔려갈 뻔한 널 구해준 건 감금이 아니라 보호라고 하는 거다, 서유진. 넌 네가 누군지,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는 김비서에게 턱짓했다. 손님 방으로 모셔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단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한다.
특히 박지훈 그놈의 흔적은 모조리 차단해 김 비서가 유진에게 정중하게 손짓했다. 이쪽입니다, 아가씨. 유진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하나의 지옥에서 벗어났더니 실크로 만들어진 더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렸다. 한 남자의 끔찍한 배신, 그리고 다른 한 남자의 질식할 듯한 집착 사이에서 그녀는 이 모든 악몽의 이유가 된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황금 감옥이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사흘을 보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과 음식, 그리고 완벽한 보살핌이 제공되었지만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고리는 차단되었다. 창밖의 서울은 유리벽 너머의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그녀의 시간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박지훈의 배신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강민준의 존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 속에 숨겨진 10년 묵은 고통은 그녀의 흐릿한 기억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누구인가 왜 10년 동안 자신을 찾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10년 전 제주도에서 자신을 구한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녀는 박지훈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것은 그녀가 고아라는 결핍을 딛고 그와 결혼하고 그의 모든 변덕을 견뎌낸 이유였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녀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직접 만나야 했다.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힘의 개입 없이 자신의 눈으로 그 추악한 진실의 바닥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흘째 되던 날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박지훈 씨가 지난 사흘간 펜트하우스 1층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아가씨를 뵙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박지훈이 할 법한 연극이었다. 경비팀에서 업무방해로 처리하려 했으나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의사를 먼저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기 위해 단 한 번의 만남을 허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강민준이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만나겠어요. 단 당신들 없이. 경호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만나겠어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단 저희가 지정한 장소여야 합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카페였다. 강민준의 사람들이 멀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테이블에는 오직 그녀와 박지훈뿐이었다. 불과 나흘 만에 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 깔끔했던 얼굴에는 거뭇한 수염이 덮여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테이블을 가로질러 달려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사채업자들이, 그놈들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위협했어. 내가 거기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릴 둘 다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야. 난 널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연기. 너무나도 역겹고 투명한 연기였다. 날 지키기 위해서 날 그들에게 즐기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난 시간을 벌려고. 어떻게든 널 빼내려고. 박지훈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유진아, 제발.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아니,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잖아. 제주도를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 강민준이라는 놈, 그놈은 악마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널 빼앗으려는 거라고. 그 말이었다. 제주도. 그는 여전히 그 거짓된 과거에 매달리고 있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탈로 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만든 이 거짓된 세계의 중심부를 확인해야 했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박지훈의 울음이 순간 멎었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머님 생신 파티는 잊지 않았겠죠.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 박지훈의 눈이 필사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맞아, 유진아, 오늘 저녁이야. 우리 엄마. 너 안 오면 정말 쓰러지실 거야.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라고. 제발 오늘 밤만 내 곁에 있어줘.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럼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제발.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 부탁만 들어주면, 네가 그래도 날 떠나겠다면 그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약속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구원했던 그 은인이라는 환상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할 자리가 필요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족 파티가 완벽한 무대가 될 터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강민준의 비서가 준비해준 심플하지만 값비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박지훈은 이미 말끔하게 차려입고 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려 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피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가식적인 환대와 은밀한 경멸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박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온이 네가 주인공이야. 아주 상전납셨구나. 어머니, 유진이가 좀 아팠어요. 지훈이 황급히 변명했다. 아프긴 쟨 맨날 아프지. 돈 못 버는 팔자는 꼭 몸도 약하더라. 유진은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방 안에 이질적인 존재를 발견했다. 박 여사의 상석 바로 옆자리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게 앉아있는 화려한 여자. 최수아였다. 유통대기업 최 이사의 외동딸. 유진은 박지훈의 휴대폰에서 그녀의 문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저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둘러댔었다. 하지만 지금 최수아의 태도는 파트너의 그것이 아니었다. 최수아가 붉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어머, 형님 오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일부러 형님이라는 호칭을 비꼬듯 강조했다. 지훈 씨가 형님이 심하게 아파서 당분간 요양해야 한다고 걱정이 많던데.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맨 얼굴로 오시다니 예의가 아니죠. 박지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여자 사이에서 땀만 흘리고 있었다. 아, 수아씨. 하하, 유진이가 원래 좀 수수해서. 수수하다고요, 오빠도 참. 최수아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목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유진의 숨이 멎었다. 석 달 전 백화점 쇼윈도에서 그녀가 넋을 잃고 바라보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박지훈은 우리 형편에 사치라며 그녀의 손을 끌고 나왔었다. 최수아가 유진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거요. 예쁘죠? 지훈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오빠가 그러던데 이건 진짜 격이 있는 여자한테나 어울리는 거라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가짜 격을 가진 자신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위선과 거짓말. 그녀는 옆에 서서 식은땀만 흘리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리 적금 깼군요.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 목걸이는 정확히 그들의 2년치 적금 액수와 일치했다.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지금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따지는 거니? 적금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뭘 해왔다고? 감히 우리 적금 타령이야. 이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수아는 최 이사님 댁 귀한 따님이야. 내 아들이 마땅히 만나야 할 여자라고 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행 덩어리가 아니라. 어머니. 박지훈이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 여사를 그리고 최수아를 마지막으로 박지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아들은 도박빚 때문에 날 팔아넘기려 했어요. 뭐라고?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레드 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내 귀한 아들 생일 파티에 와서 이따위 망발을 짓거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이 더러운 것이. 차가운 액체가 유진의 얼굴과 검은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그녀의 가슴팍을 적셨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당장 꺼져. 내 아들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지훈이 너 똑똑히 선택해. 저 더러운 고아년이야. 아니면 우리야.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향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었다. 박지훈은 와인에 젖어 떨고 있는 유진과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최수아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곁으로 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생명의 은인이라는 환상은 붉은 와인 자국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냉정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유진은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오만한 정부와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 꿇은 비겁한 배신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방을 나갈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잡지 않았다. 등 뒤로 그들의 안도하는 속삭임과 최수아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차가운 밤거리로 걸어 나왔다. 레스토랑 건너편 어둠 속에 숨겨진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라이트를 켰다.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마치 이 모든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2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장 추운 1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고 박지훈의 세상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정식 집에서 서유진이 사라진 후 그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가난한 아내도 성가신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그는 최수아와의 관계를 공식화했고 최 이사의 예비 사위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도박빚 3억은 최수아의 아버지가 용돈이라며 가볍게 갚아주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최 이사의 회사에 전략기획실 팀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으로 입사했다. 서유진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삶에서 증발했다. 그는 가끔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아마도 어느 지방 도시에서 공장이라도 다니거나 혹은 더 나쁜 삶을 살고 있겠지. 어쨌든 그건 그의 알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양에 불과했다. 오늘 밤 그는 그 미래의 정점에 서 있었다. 태양그룹. 이 주최하는 연례자선갈라.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가장 높은 성격으로 불리는 자리였다. 신라호텔의 가장 거대한 연회장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얼음 조각으로 장식되어 눈의 궁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의 팔에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최수아가 매달려 있었다. 자기야, 저기 좀 봐. 저 사람이 현성자동차 부회장이지. 정말 젊다. 최수아가 흥분으로 상기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위스, 너무 티 나게 굴지 마. 우린 오늘 단순한 손님이 아니야. 아버님 덕분에 이너서클에 초대된 거라고. 지훈이 거만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그나저나 그 여자 소식은 아직도 없어. 최수아가 불현듯 물었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기 더럽다는데 그 여자라고 불렀다.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닐까. 뭐 그래야 우리도 깔끔하지. 이혼 서류도 못 보내고 있잖아. 걱정 마. 내가 보낸 사람들 말로는 그냥 증발했대. 어차피 연고지도 없는 고아였잖아. 서울에서 버틸 돈도 없으니 어디 시골 구석에 처박혔겠지. 지훈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생각할 가치도 없어. 오늘은 우리 미래 장인어른이 태양그룹 서 회장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이야. 우리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어.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저 멀리 홀의 가장 상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태양그룹의 서태영 회장.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가장 비극적인 인물. 수십 년간 태양을 이끌었지만 10년 전 외아들 부부를 비행기 사고로 잃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린 손녀마저 제주도에서 실종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노인이었다. 그 이후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오늘 밤 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거대한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었고 휠체어를 탄 서태영 회장이 비서의 도움을 받아 단상 앞에 섰다. 노인은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하는 형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쉰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재단은 지난 10년간 소외된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전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 목숨과도 같았던 단 하나뿐인 손녀를 잃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비극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 10년간 저는 유령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죽었다고 알려진 제 손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오늘 그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신께서 제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지훈과 최수아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0년 만에 제품으로 돌아온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제 하나뿐인 핏줄.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연 회장의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중앙 계단을 비추었다. 제 손녀 서유진입니다. 박지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와인이 최수아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적셨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아챌 경황이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계단 꼭대기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와인에 젖어 굴욕 속에 떨던 초라한 아내도 이태원 뒷골목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가여운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밤하늘처럼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리지만 곧은 쇄골을 강조했고 잘록한 허리에서부터 유려하게 떨어지는 치맛자락은 그녀의 걸음걸이에 맞춰 우아하게 물결쳤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투명한 피부는 그 자체로 빛을 발했고 붉은 입술은 오만할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강물처럼 그녀의 등 뒤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들을 압도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깊고 차가운 얼음 호수 같은 눈.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냉정과 고고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잃어버렸던 왕좌로 귀환하는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은 여왕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충격 속에서 길을 열었고 유진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할아버지 서태영 회장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노 회장은 손녀의 손등에 눈물의 입맞춤을 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비극을 이겨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세상에 태양그룹의 상속녀가 살아있었어. 저런 어마어마한 존재를 누가 감히.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박지훈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유진. 그가 버린 아내. 그가 도박빚 3억에 팔아넘기려 했던 고아. 그가 온갖 모욕과 경멸을 퍼부었던 여자. 그녀가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실존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의 후계자를, 그들의 유일한 핏줄을 시궁창에 처박으려 했다. 지훈 씨. 최수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드레스와 대비되어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와인을 끼얹고 더러운 고아년이라며 모욕했던 여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태양그룹은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통회사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으스러뜨릴 수 있는 거대 제국이었다. 박지훈의 눈이 필사적으로 유진을 쫓았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와 마주보고 웃던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수백 명의 군중을 꿰뚫고 정확히 연회장 중앙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아주 잠시 단 1초간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증오도 경멸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 혹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통과해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지훈은 깨달았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는 선언이었으며 동시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선고였다. 그 어떤 위협이나 폭언보다도 그 절대적인 무관심과 차가운 미소가 박지훈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거대한 맹수의 사냥터 한가운데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서유진의 귀환은 서울 사교계를 뒤흔든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각판 자체를 뒤바꾸는 대지진이었다. 신문 한 면은 연일 태양그룹의 잃어버린 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그녀가 입은 드레스부터 그녀의 과거 행적까지 모든 것이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유진은 태양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옆에 새로 마련된 전략기획실 총괄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첫 출근일이었다. 그녀 앞에는 태산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서태영 회장은 손녀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을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녀를 곧바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내 첫 번째 임무다. 서 회장이 그녀에게 건넨 파일은 두툼했다. 하나는 네가 원래 했어야 할 일 태양 아트 재단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여가고 있는 계열사 라비앙, 로즈, 라비앤로스라는 화장품 브랜드지. 그녀는 자료를 훑어보았다.
재단은 명목상의 일이었지만 라비앙 로즈는 심각했다. 3년 연속 적재시장 점유율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사실상 정리수순을 밟고 있는 회사였다. 이걸 왜 저에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게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이니까. 이 사회가 널 받아들이게 하려면 네가 그저 핏줄만 물려받은 운 좋은 상속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라비앙 로즈를 다음 분기 흑자로 돌려놔라. 방법은 묻지 않겠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지만 유진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사님, 박지훈 씨가 1층 로비에서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보안팀이 제지했지만 본인이 법적 남편임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로비에 기자들도 몇 명 들어와 있습니다. 박지훈의 계산이었다. 그는 이 만남을 공개적인 이슈로 만들 생각이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1층으로 내려가죠. 태양그룹 1층 로비. 거대한 대리석 바닥이 울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로비 중앙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곳에 있었다. 갈라 파티 때의 충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가장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랐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처절한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색 파워 수트를 입은 유진이 김 비서와 보안팀을 대동하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로비 전체에 울렸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박지훈은 계산된 동작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가 그 발 앞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 아니, 이사님, 서 이사님. 그는 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구두 끝을 잡으려 애썼다.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어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셔터를 눌러댔다. 난 미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최수와 그 여자가 날 협박했어요. 당신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편에 서는 척했던 겁니다.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연기였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진실한 사랑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우린 법적으로 아직 부부입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말아요.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진은 그 광대 같은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경멸조차도 없었다. 마치 길바닥에 오물을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쭈그려 앉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남편. 그 한마디에 박지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도박빚으로 아내를 팔아넘기려던 남편 말인가요?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다.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진이 이 사실을 그것도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유진은 계속했다. 아니면 어머니 생신잔치에서 정부를 옆에 끼고 조강지처에게 와인을 끼얹으며 더러운 고아년이라고 모욕할 때 그저 침묵으로 동조하던 남편 말인가요? 기자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이건 단순한 재벌 가십이 아니었다.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박지훈 씨. 유진이 그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불렀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태원 그 뒷골목에서 당신이 날 3억에 넘기겠다고 말한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 이 건이 어떻게 우리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죠?
당장 보안팀의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관련자 전원 징계하세요. 네, 이사님. 그리고 저 사람 즉시 건물 밖으로 끌어내세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올라와 있도록 하세요. 사유는 방금 그가 말한 모든 것과 추가로 살인 미수교사 혐의까지 검토하세요. 살인 미수. 박지훈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날 사채업자들에게 넘겼고 그들은 날 동남아로 팔아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살인 미수교사가 아니면 뭐죠? 보안팀 요원들이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박지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안 돼. 유진아, 이럴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생명을... 그의 마지막 말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질질 끌려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유진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에 남은 모든 직원들은 그녀의 냉혹한 결단력에 압도당해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김 비서가 보고했다. 이사님, 방금 이노베이트 코리아 IKU의 강민준 회장님께서 연락해 오셨습니다. 태양아트 재단과 IK의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연계한 차세대 예술품 관리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하셨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시겠다고 합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노골적인 보호 선언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회사와 태양재단을 묶어버림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유진의 첫 번째 프로젝트 재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녀가 막 수화기를 들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준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이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2주 전 펜트하우스에서 들었던 냉소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힘있으며 어딘지 모를 미세한 따뜻함마저 감도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목소리였다. 강민준입니다. 전쟁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환영 인사는 사양하고 싶은데요, 회장님. 유진이 받아쳤다. 하. 그가 짧게 웃었다. 로비에서의 공연은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박지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적은 그 뒤에 숨어있죠. 그의 이사말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두 번째 프로젝트 라비앙 로즈를 공격할 겁니다. 거긴 IK의 방어막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유진이 라비앙 로즈의 현황 파악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사건이 터졌다. 라비앙 로즈의 신제품 출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던 프랑스 업체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뷰티 포럼에 라비앙 로즈의 기존 제품 성분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최 이사의 유통대기업이 뒤에서 프랑스 업체를 압박하고 박지훈이 온라인 여론전을 지휘하고 있음이 불보듯 뻔했다. 그들은 유진의 첫 번째 경영시험을 완벽한 실패로 만들어 그녀를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작전이었다. 새벽 2시, 라비앙, 로즈의 긴급대책. 회의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급처 없이는 신제품 출시는 불가능합니다. 위약금만 수십억입니다. 발암물질 루머는 고소로 대응해야.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 주가 폭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패닉에 빠져 소리치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태원 뒷골목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다. 이 정도의 기업 위기는 그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때 김 비서가 그녀에게 USB 하나를 조용히 건넸다. 강 회장님께서 참고 자료라며 보내셨습니다. 유진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안에는 계약을 파기한 프랑스 공급처의 비리 장부와 탈세 내역, 그리고 그들이 최 이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IK의 정보팀이 찾아낸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독일의 한 혁신적인 바이오 원료 업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 파트너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절망에 빠져 있던 임원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홍보팀은 즉시 프랑스 공급처와의 계약 파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세요. 단 우리가 버렸다는 뉘앙스로 그들의 원료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해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발표합니다. 네, 하지만 이사님, 그럼 원료는 김비서 이 자료, 프랑스 공급처의 탈세 증거입니다. 지금 즉시 국세청과 프랑스 본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그들은 내일 아침 자신들의 문제로 불타오르느라 우리에게 반박할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팀. 유진은 독일 업체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지금 당장 독일로 가는 비행기표 예매하세요. 우리는 이 혁신적인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발암물질 논란이 있는 구시대적 원료를 버리고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독일 바이오 원료로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방금 화려한 방역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을, 이 권력이라는 게임을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모든 지시를 내리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업의 적은 물리쳤다.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지훈, 제주도, 생명의 은인.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강민준이 아니었다. 김비서의 내선 번호였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조사를 하나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10년 전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근처에서 일어난 모든 익사 사고 및 실종 신고 기록을 전부 찾아주세요. 그 주간의 모든 숙박 기록, 병원 기록, 경찰서 방문 기록까지.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에서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교차 검색해 주세요. 기업의 전쟁은 승리했다. 이제 과거의 전쟁을 끝낼 차례였다. 라비앙 로주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유진은 단 일주일 만에 위기를 화려한 기회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독일 바이오 업체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워 가장 안전하고 진보된 럭셔리 코스메틱으로 브랜드를 완벽하게 리포지셔닝했다. 최 이사 측의 사보타주 시도는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유해한 성분을 걸러내기 위한 서유진 이사의 결단으로 포장되었다. 주가는 폭락 대신 폭등했고 예약 주문만으로 1분기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운 좋은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출해내는 태양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승리의 삐임다. 기범이 만남만 매비하기 짓이 심히 치이지 않았다. 기업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과거의 진실을 향해 곤두섰다. 그녀는 서태영 회장이 자신에게 내어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독립된 개인 레지던스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했다. 10년 전 제주도. 김 비서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태양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다. 그들은 10년 전 그 주간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김 비서가 암호화된 태블릿 PC의 화면을 띄우며 냉정하게 보고했다. 박지훈 씨는 그날 제주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10년 전 행적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박지훈 씨는 당시 재학 중이던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의 대학 출결 기록과
도서관 출입 기록이 떠 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날 그는 서울 신촌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당시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지훈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기억의 파편을 이용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한 거짓말을 설계한 것이다. 유진은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그녀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로 감내했던 모든 모욕과 빈곤이 그저 한 남자의 야망을 위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을 훔치고 그녀의 삶을 유린했다. 그럼 누구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사고는 실제 했어요. 누군가는 절 구했어요. 김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간 제주도 민간공항이 아닌 개인 비행장 활주로 이용 내역입니다. 화면의 한 대에 걸프스트림 전용기 이착륙 기록이 떴다. 미국 법인 소유의 비행기였다. 그리고 탑승자 명단,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케빈 캉.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강민준 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김 비서가 제주 한라 종합병원에 10년 전 VIP 병동 응급 기록을 띄웠다. 사고 당일 저녁 심각한 저천증과 팔에 열상 찢어진 상처로 응급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가명을 사용했지만 치료비를 결제한 법인 카드가 강 회장 소유의 미국 법인 카드와 일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병원을 떠나 바로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를 떠났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그칠 줄 모르는 집착, 10년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의 분노. 그녀가 박지훈이 날 구했다고 외쳤을 때 그가 보이던 끔찍한 조소와 절망.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레지던스 안쪽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보육원에서부터 가져온 유일한 물건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벨벳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독특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였다. 일반적인 조개가 아니었다. 깊은 바다에서만 자란다는 진주처럼 영롱한 무지갯빛을 뿜어내는 작은 전복 껍데기 같기도 희귀한 소라고둥 같기도 한 완벽한 나선형의 조각이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10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파편이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끌려나가는 절망감. 폐를 쥐어짜는 바닷물, 암흑, 그리고 죽음의 문턱. 그때 바위처럼 단단한 팔이 그녀를 감쌌다. 누군가가 그녀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파도를 헤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검은색 현무암, 바위 위로 밀어 올렸다. 소년이었다. 그녀보다 몇 살 많아 보였지만 여전히 10대 소년이었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얼굴은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왜 마스크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날씨가 추웠던 탓인지 아니면 소년은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바위에 찢긴 상처였다. 병원 기록과 일치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심하게 떨면서도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죽지 마.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차에 지나지 않아 앳되면서도 필사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이 조개 껍데기를 꺼내
그녀의 차가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거 심해. 셴하이에서 가져온 거야. 강인함이라는 뜻이야. 감히 죽을 생각 따위 하지 마.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유진은 손 안의 조개 껍데기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소년이 강민준이었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강민준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잊은 채 그의 구원을 훔친 사기꾼과 결혼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면전에서 그 사기꾼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그에게 2번 다시 없을 상처를 주었다. 이 끔찍한 비극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강민준이 그녀에게 보인 그 차가운 분노와 소유욕은 그저 단순한 첫사랑의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존재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10년간 골마터진 원망과 고통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박지훈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했고 강민준에게 이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어야 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박지훈 씨와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아무도 없는 가장 조용한 곳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끊고 조개 껍데기를 움켜쥐었다. 매끄러운 표면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진실의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기업을 위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과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김 비서가 마련한 장소는 태양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멤버십 레스토랑 더 클라우드의 가장 안쪽에 있는 VIP 룸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공간. 이곳은 신문실이자 심판대였다. 박지훈은 그가 로비에서 쫓겨난 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고급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만남이 이혼 협상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막대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으리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태양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자신이 알던 순진하고 심약한 여자로 착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도 음식도 없었다. 오직 암호화된 태블릿 PC 한 대만 놓여 있었다. 유진 씨, 아니 서이사님. 박지훈이 변호사를 앞세워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보니 반갑네. 그날 로비에서는 좀 심했어. 우리가 그래도 변호사분들은 나가 계시죠.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박지훈 씨가 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난 지금 즉시 당신을 살인 미수교사 및 사기 결혼 혐의로 긴급 체포시키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박지훈의 변호사들이 당황했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님을 읽었다. 박지훈은 초조하게 손짓했다. 괜찮습니다. 나가 계세요. 아내와. 조용히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고 육중한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2사람뿐이었다. 박지훈은 다시 연민을 자아내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린 사랑했잖아.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유진은 그가 연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돌려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2개의 창이 나란히 떠 있었다. 왼쪽 창. 10년 전 6월 14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출입기록 박지훈. 오전 9시 14분 입장, 오후 11시 58분 퇴장. 같은 날 신촌 독수리 다방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박지훈. 2심 센시 10분. 오른쪽 창. 10년 전 6월 14일 제주 한라 종합병원 응급실 기록 신원 미상 감형 사용 저천증 및 팔 열상. 보호자 강민준, 케빈 캉 법인 카드 결제. 박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협박이나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사실, 팩트이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강민준, 그 자식이 널 속이려고 이딴 걸 만든 거야. 유진은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껐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박지훈은 그것을 몰랐다. 그는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니까. 유진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었다. 그날 나를 구해준 소년이 내 손에 이걸 쥐어줬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조개 껍데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지.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박지훈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산이 빠른 그의 머리가 다음 생존 전략을 짜내기 시작했다. 부인이 아니라 고백과 변명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유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처럼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에서 우러나온 절규였다. 맞아, 유진아, 그래. 나 거기 없었어. 내가 거짓말했어. 그는 울부짖으며 그녀의 다리를 잡으려 했다. 유진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피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 넌 이유를 들어야 해. 박지훈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난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런데 넌 맨날 그놈의 구해준 사람, 타령만 했잖아. 기억에도 없는 그 자식만 찾아댔잖아. 난 네 옆에 있는데 넌 다른 놈의 그림자만 보고 있었다고. 그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네가 원하는 그 구원자가 내가 되어주기로 했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난 널 사랑해서, 널 얻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그 남자가 되어준 것뿐이야. 내가 너의 현실이 되어준 거라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변명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훔치고 그녀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의 자기 합리화였다. 유진은 경멸을 넘어선 깊은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넌 다른 사람의 기적을 훔쳤구나.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넌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박지훈. 넌 죽은 자의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 같은 놈이야. 아니야, 유진아, 제발. 박지훈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매달리려던 순간이었다. 육중한 VIP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민준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슬픔과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어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박지훈을 잠시 경멸스럽게 훑었지만 이내 유진에게로 고정되었다. 김 비서가 그의 뒤에서 문을 닫았고 방 안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강민준,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몄어. 박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강민준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손, 그리고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조개 껍데기에 닿았다. 그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았음을 알았다. 강민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역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또 하나의 조개 껍데기였다. 유진의 것이 완벽한 나선형의 고둥이었다면 그의 것은 그 고둥을 감싸고 있던 똑같은 무지갯빛의 매끄러운 바깥 껍데기였다. 강민준은 자신의 조각을 밀어 유진의 것과 맞붙였다. 찰칵. 두 개의 조각은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나의 조개로 합쳐졌다. 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완벽하게 합쳐진 조개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강민준을 올려다보며 10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을 내뱉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왜 마스크를 썼어요? 강민준은 조개 껍데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은 내가 집에서 도망친 날이었어.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날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려 하셨지. 다음 날 아침 비행기였어. 난 마지막으로 제주도 바다를 보겠다며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도망쳤어. 그러다 파도에 휩쓸리는 널 봤어. 그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날의 공포와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널 바위로 끌어올렸을 땐 이미 아버지의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 그들은 날 다시 잡아가려 했고 난 널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난 그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였으니까. 난 병원으로 끌려갔고 다음 날 아침 약에 취해 미국행 비행기에 실렸어. 그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잠겼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회사를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 널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넌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보육원은 네가 입양되었다고 했고 이름도 바뀌었고 모든 흔적이 끊겼어.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10년을 그 조개 반쪽을 쥔 소녀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맸는데 그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다. 내가 마침내 널 찾았을 때 넌 저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해 있었어. 그리고 내 면전에서 저놈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훔쳐진 세월의 무게, 엇갈린 운명,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만한 기생충 같은 남자의 사기극. 유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목이 매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다. 강민준이 달려와 무너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1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세상을 안고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박지우는 그 맞물린 조개 껍데기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죽음과 시간으로 엮인 운명, 그 자체에 도전했다가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실장의 진실이 밝혀진 그 방에서 서유진은 10년 묵은 울음을 토해냈고 강민주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의 위태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애도하는 동안 방 밖에선 진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박지우는 그 방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명예돈, 그리고 그가 훔쳐서라도 갖고 싶었던 구원자라는 정체성까지.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박지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자아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끔찍한 분노와 파괴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최수아와 최 이사를 찾아갔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최 이사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망했어. 우린 다 망했어. 최수아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유진, 그년이 모든 걸 가졌어. 태양그룹에, 이젠 강민준까지 아빠. 우린 어떡해. 박지훈 저 쓰레기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다고. 최 이사는 굳은 얼굴로 시가영이만 내뿜고 있었다. 그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자네가 모든 걸 망쳤네. 감히 태양그룹의 상속녀를 건드려
박지훈은 더 이상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그는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어차피 우린 같은 배를 탔습니다. 서유진은 제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엔 강민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라비앙 로즈의 공급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린 이미 보복 대상 1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린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최 이사가 소리쳤다. 공격해야죠. 박지훈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들이 우릴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유진을 죽여야 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의 눈이 번뜩이었다. 서유진의 유일한 약점은 경험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상징은 라비앙 로즈의 성공이죠. 만약 그 성공이 무너진다면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네, 무슨 꿍꿍이지. 저에겐 아직 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서유진과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심어둔 스파이웨어가 아닙니다. 태양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입니다. 그는 라비앙 로즈 재무팀의 한 고위 간부를 언급했다. 그는 평생을 태양그룹에 바쳤지만 낙하산 서유진에게 밀려 승진해서 누락된 자였다. 박지훈은 그에게 접근해 그의 불만을 부추기고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서유진은 지금 라비앙 로즈의 성공에 도취해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치해 독일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극비 계획이죠. 최수아와 최 이사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그 계획이 유출된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사실은 엉터리였다는 루머가 돈다면 박지훈이 속삭였다. 그들의 절박한 도박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던 어느 날 오후 2시 증권가가 발칵 뒤집혔다. 라비앙 로즈의 주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익명의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였다. 속보 라비앙 로즈, 독일 파트너사 기술 결함 은폐, 계약 파기 위기, 서유진 이사 무리한 공장 증설 계획, 수천억 원대 자본 잠식 위기, 태양그룹 내부 감사 착수.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박지훈이 빼돌린 내부 정보, 즉 스마트 팩토리 증설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는 시장의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다. 말도 안 돼. 독일 측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진의 사무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하지만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5분 만에 15%가 빠졌습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 이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관리해온 수십 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총동원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1단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루머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2단계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 때 패닉셀링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 주식들을 헐값에 비밀리에 사들인다. 데오더 퍼부어, 서유진이 무능하다는 기사를 쏟아내 최수아는 아버지의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언론사와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진의 경영 능력을 찬양하던 기사들은 하룻밤 만에 돌변했다. 재벌 3세의 한계인가. 서유진의 반짝 성공은 끝났다. 독일 파트너십 알고 보니 거품. 경영 능력 도마 위에. 개인적 원한 박지훈과의 관계를 경영에 끌어들여. 리더십 위기. 주가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내던졌고 최 이사의 유령 회사들은 그 피를 빨아먹으며 조용히 지분을 늘려갔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최 이사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총 20비
헤버런트허의 지분, 기존 지분, 팔러트 유령 회사 지분을 공개하며 라비앙 로즈에 대한 공개 매수, 허스타일 테이크오버 비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그는 폭락한 주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 하지만 실제 가치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풀린 모든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공표했다. 태양그룹은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태양그룹이 보유한 라비앙 로즈의 지분은 삼부심되었다. 안정적이었지만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엔 아슬아슬한 수치였다. 최 이사가 시장의 지분을 모두 빨아들일 경우 그는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유진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회사를 적의 손에 넘겨주거나 혹은 적이 부르는 값, 이미 폭등하기 시작한 회사의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되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그날 오후 태양그룹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유진의 성공을 시기하던 보수적인 임원들이 이때다 싶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서 이사. 한 늙은 전무가 고함을 질렀다. 고작 화장품 회사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요. 애초에 검증도 안 된 애송이에게 경영을 맡긴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처리할 것이지 어설프게 경영에 손을 대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이라도 최 이사 측과 협상해야 합니다. 서 이사는 이 사태에 책임지고 당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십시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서태영 회장은 가장 상석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압박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박지훈을 상대하고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적은 그녀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강민준이었다. 문자는 짧고 간결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이제 덫을 당길 차례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늙은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공포와 당혹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갈라 파티에서 박지훈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 강민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니었다는 듯이 태양그룹의 긴급 이사회실. 공기는 수십 명의 늙은 임원들이 내뿜는 불신과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서유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는 고함이 방안을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무너지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할아버지인 서 회장에게 자비를 구걸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서유진은 그들 중 누구의 예상과도 다르게 행동했다. 강민준의 문자를 확인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계는 굴욕감이나 공포가 아닌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물러나라고요. 그녀의 조용한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쥐들이 우리가 정성껏 차려놓은 덫 안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제가 왜 물러나야 하죠? 임원들은 자신들이 잘못 들었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덫.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회의실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눅든 상속녀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정 수사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다.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사라지고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타났다. 여러분, 박지훈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쓸모있는 미끼였습니다. 저는 그가 태양그룹 내부에 자신만의 스파이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다시 한번 술 넘겼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파이에게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라비앙 로즈의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건설 계획. 아주 그럴싸하지만 실제 계획과는 교묘하게 다른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진 가짜 정보였죠.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창백하게 질려가는 재무담당 임원을 향했다. 그가 바로 박지훈의 스파이였다. 시쇼코의 이사와 박지훈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짜 정보를 이용해 시장의 공포를 조장하고 주가를 폭락시키면 우리가 겁을 먹고 회사를 포기할 거라 생각했겠죠. 참으로 멍청한 생각입니다. 한 임원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주가는 실제로 폭락했어 회사의 가치가 증발했단 말이오. 유진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 비서, 연결해 주세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IK 이노베이트 코리아의 사이버 보안 통제실이었고 그 중앙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이사님들. IK의 강민준입니다. 그의 등장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태양그룹의 내부 이사회에 경쟁사라 할 수도 있는 IK의 회장이 등장한 것이다. 서 이사님과 저는 지난 2주간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공동 보안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강민준은 스크린 너머로 냉정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 이사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동시에 그 주식들을 헐값에 매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강민준이 손짓하자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IK의 사이버 안보팀은 이 모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최 이사의 비자금 계좌는 물론 그가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매수한 언론사들과 금융 분석가들에게 송금한 불법 자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화면에 또 다른 계좌 내역을 띄웠다. 이 범죄의 핵심 자금 중 일부가 박지훈 씨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 이색에 받은 돈을 다시 세탁해 이 불법 작전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주동자 중 한 명입니다. 화면은 마지막으로 태양그룹 내부 서버 기록으로 바뀌었다. 유진을 공격했던 그 재무 임원이 기밀로 분류된 가짜 팩토리 계획 파일을 다운로드해 박지훈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로그 기록이 붉은색으로 떠올랐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서유진의 경영 실수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을 상대로 벌어진 거대한 금융 범죄였으며 서유진은 그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었다. 서 회장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네. 같은 시각 최 이사의 사무실. 박지훈과 최수아 그리고 최 이사는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 이사회에서 서유진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TV에서는 곧 태양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이제 곧 서유진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회사를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겠지. 최 이사가 거만하게 웃었다. 그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네. 최수아가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박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TV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파멸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공격했다. 오늘 태양그룹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암적인 존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물류회사 이름과 그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다.
그리고 그의 공범으로 박지훈을 지목했다. 최 이사의 사무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저 미친년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유진은 이사회에서 공개했던 모든 증거를 강민준의 팀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함께 전 국민 앞에 공개했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 불법적인 여론 조작 증거, 내부 스파이의 배신. 최 이사와 박지훈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훔쳐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 한 경제 사범입니다. TV를 보던 박지훈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안 돼. 이게 아닌데. 유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에 태양그룹은 이노베이트 코리아 IKU와 공동으로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기업 스파이 혐의로 최 이사와 박지훈을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즉시 형사 고발합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또한 태양그룹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로 최 이사의 물류회사에 대한 역애니 공개 매수, 즉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역전이었다. 그녀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았다. 최 이사의 사무실. 최 이사가 샴페인 잔을 TV 스크린에 집어던졌다. 이럴 리가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GO의 이사씨, 자본시장법 위반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지훈은 쥐새끼처럼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거기서 한 수사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지훈 씨, 당신도 같은 혐의의 주범입니다.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컨설턴트일 뿐이야. 박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으악, 이거 놔. 서유진. 최수아는 자신의 아버지와 애인이 한꺼번에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했다. 그들의 거대했던 야망과 제국은 불과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든 기자가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 유진은 잠시 연단에 기댄 채 숨을 골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서태영 회장이었다. 그는 휠체어 대신 스스로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그는 손녀의 어깨에 주름진 손을 얹었다. 잘 왔다 내 손녀딸. 너는 방금 태양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을 해냈다. 연회장 입구로 강민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소란스러운 박과 달리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승리의 여운이 감도는 고요한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전쟁이 끝나자 서울에는 혹독했던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한강이 녹아내리듯 서유진을 올감했던 모든 악연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끝을 고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최 이사는 태양그룹을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및 주가 조작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태양그룹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그는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함께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물류회사는 태양그룹의 역공개 매수에 무너졌고 결국 산산조각 나 경쟁사들의 헐값에 흡수되었다. 최수아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시장 교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도 명예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유진의 발밑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박지훈.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가장 추악한 중심이었다. 그는 주가 조작 공범 혐의뿐만 아니라 서유진이 별도로 고소한 사기 결혼 납치 교사 미수 이태원 사건 혐의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강민준과 서유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거짓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모든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사치스러웠던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봄볕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법원이 승인한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삶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도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앓던 이를 뽑아낸 듯한 담담한 해방감을 느꼈다. 라비앙 로조는 유진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부활했다. 독일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가장 유력한 차세대 경영인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선 리더로 확고하게 인정받았다. 그녀의 할아버지 서태영 회장은 이제 휠체어 대신 지팡이에 의지해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손녀가 태양이라는 제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유진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홀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는 그녀의 기억 속 폭풍우 치던 검은 바다가 아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협재 해수욕장의 바다는 비현실적일 만큼 투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기억 속 그 장소로 걸어갔다. 검은색 현무암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해변 끝. 그녀는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올라왔던 바로 그 바위 위에 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조개껍데기 나선형의 고등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곳은 그녀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곳이자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게 감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강민준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늘 입던 무거운 정장이 아닌 편안한 리넨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10년간 그를 짓누르던 복수심과 고통의 갑옷을 벗어던진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의 벽도 1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강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짓던 냉소나 비통한 웃음이 아닌 그가 10년 전 소년이었을 때 지었을 법한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였다. 내가 널 찾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유진아. 설령 10년이 더 걸렸더라도.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조개 껍데기 반쪽 바깥 껍데기를 꺼냈다. 지난 10년 동안 그가 조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증표였어. 그러다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의 증표가 됐지. 그는 자신의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혼자 들고 있는 건 너무 무거웠어. 유진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나선형 조각을 그의 조각과 마주했다. 찰칵. 두 개의 조개 껍데기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형태로 다시 합쳐졌다. 강민주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사람의 손바닥 위에 함께 놓인 그 완벽한 조개를 그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유진의 손까지 함께 우리는 이 조개 껍데기 때문에 10년을 헤어져 보냈어.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이제 이걸 영원히 합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더 이상 기억 속의 구원자나 빚을 진 채무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로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게 해줘.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전한 치유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거창한 네라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합쳐진 조개를 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반대편 손을 덮었다. 두 사람은 제주의 눈부신 석양 아래 오랫동안 서 있었다. 모든 거짓과 배신 복수의 폭풍우는 지나갔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망령으로 사라졌고 트라우마는 상처가 아닌 아물어버린 흉터로 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서로를 마주잡은 두 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맞이할 새로운 새벽뿐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바닷가에서 그들의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